자,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국수대담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자, 두 분 의원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예. 자, 두 분 다 이제 대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바빠지신 상황인데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첫 민생 탐방 지역 대전이었는데 자,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청취하러 갔다는 거고요. 또 뭐 충청 대망론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또 어제 보니까 또 윤 전 총장이 서울대도 갔고. 자, 박수영 의원님, 윤 전 총장의 첫 정책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충청 대망론은 우리 언론에서 너무 좀 나간 것 같고요. 예. 충청 대망론이라기보다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러 가고 또 대안을 찾으러 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서울대학교 그 원자력공학과 주한규 교수를 비롯한 원자력 전문가들 만나셨거든요. 예. 그 행보에 이어서 또 대전에 가셔서 카이스트의 원자력공학과 학생들도 만나게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탈원전이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기후변화 위기라든지 뭐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인력에 미치는 영향, 원자력 생태계 망가진 문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짚으면서 본인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그만두게 된 원인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평가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대전지검을 통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뭐 직무 배제도 시키고 징계도 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충청대망론 뭐 지역주에 의존할 분도 아니시고 충청대망론은 언론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는 민생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탈원전 정책 비판에 방점을 두고 첫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국 의원님. 예.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지나치게 원전의 경제성만에 집중하고 또 원전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만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 대전에 가서 탈원전은 국가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법적인 문제도 갖고 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만 기억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탈원전은 국가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인식이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까지 전환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탈원전은 국가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한지 좀 의문이고요. 경제성과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있는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의 발전 비용만을 그냥 원료 비용만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보이고요. 핵 원전 발전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핵 폐기물을 보존하는 비용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경제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데에 64조 정도 든다라고 하고요. 또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복구 비용은 정말 비용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느리지만 탈원전 방향으로 크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박수영 의원님 생각은 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 다르죠. 한국이 이제 사실 한국도 사실은 프랑스처럼 원전은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은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예, 당연합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경제성은 돈을 계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고 그게 이제 또 서류를 전부 다 폐기하고 한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전 총장께서 얘기하신 것이고요. 탈원전을 이렇게 급속도로 가져가고 신재생을 이렇게 급속도로 도입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는지 의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조발전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신재생에너지를 뭐 본질로 기저발전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예.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주는 것도 아니고 태양이 아주 강력한 사막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기저발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 예. 이걸 위해서도 원자력을 기저발전을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전기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료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부담도 주고 생태계도 망가뜨리고 기업도 망하고 일자리도 망가지고 수출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윤 총장이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예. 대표적인 좀 잘못된 정보인데요. 탈원전을 하니까 전기료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팩트 체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이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탈원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시점 자체가 60년, 70년 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탈원전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올라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요인은 두 가지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인공제와 관련되어서 감사원에서 할인공제 제도가 원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거의 900만 명 이상이 그냥 부유층 심지어는 한전 사전까지 이 공제를 받을 정도로 잘못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으라라고 하면서 일부 연료비 요금이 전기료가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전이 이거는 야당에서 지적한 겁니다. 한전이 계속해서 수천억 1조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연료 연동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연료비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이 전기료도 사실은 비싸질 때는 비싸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한전의 여러 가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서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하자라고 하면서 실시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난해 1분기, 2분기 전부 다 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전기료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한 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할인공제는 아주 많이 난 거고요. 예. 원전에 지금 60년 뒤에야 이제 시작한다, 탈원전 시작한다 이런 말씀은 전혀 팩트가 아니죠. 월성 다 닫고 신한울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비싼 LNG를 도입해서 전기를 발전하니까 한전이 적자에 처하게 되고 적자에 처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60년 뒤라는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월성 다 닫고 신한울 진행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60년 그렇지 뒤가 않고요. 아니고. 탈원전 목표를 60년 이후로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 표현에 따르면 오히려 감원전이라고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원전 지금 발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원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즉각적으로 그 효과가 발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자 미군 점령군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범야의 원톱 윤 전 총장 그리고 범야의 윤 전 총장하고 내 여권의 여당의 이재명 지사 사이 설전 벌어지고 있는데 역사 왜곡이다, 마타도어식 구태 정치다, 정책 주장이 팽팽한데 먼저 김남국 의원님 이것도 색깔론입니까? 이게 정말 예. 21세기에 이런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역사를 공부한 학생들도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이 논쟁,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용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님, 그리고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역사학과 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교수님께서도 정태일 교수님이네요. 정태일 교수님께서도 전부 다 미군과 소련군 모두 38선을 분기점으로 일본군 무장 해제로 들어온 점령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1945년 9월 7일 메가더 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침으로 점령 조건에 대해서 6가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령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이 팩트인 역사적 사실을 썼다라고 해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마치 반미하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논리적 비약을 통한 마타도식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진 않고요. 이재명 지사가 264 그 시인 문화관을 방문을 해서 손녀딸 만나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1945년 미군이 당시에 일제 청산을
그 일제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친일했던 관료들을 다시 기용함으로써 우리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수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지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육사의 손녀딸을 만났기 때문에 독립운동하신 이런 어떤 후손들에 대한 국가의 어떤 처우나 대우가 정말 부정하다.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봐야 될 지적을 보지 않고 역사적 팩트에도 맞고 그리고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 것을 가지고 그걸 하나 딱 뜯어가지고 마치 이념 논쟁하듯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지금 21세기에 맞지 않는 공격인 것 같습니다. 구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예. 예. 저도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네. 김원웅 그 독립회장하고 똑같이 광복회장하고 똑같이 점령군 논쟁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걸 넘어서 예. 이념을 넘어야 되는데 사실 팩트를 두 가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역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포고문에 점령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occupy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근데 뭐하러 occupy 했느냐. 점령은 중립적인 단어이고 점령을 하는 이유가 식민지를 만들어서 수탈하려고 한 거냐. 일본군을 무장해제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해체하려고 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점령군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분들은 무장해제 쪽을 초점을 안 두고 우리나라를 수탈하려고 식민지화하려고 했던 생각을 자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보면 43년의 카이로 회담, 예. 45년의 포츠담 회담 전부 대한민국 그때는 한국이죠. 코리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났고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게 48년에 우리 정부 수립이고요. 그다음 50년 6.25가 났는데 미군이 뭐 3만 4천 명 정도나 목숨을 잃어가고 가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쭉 보면 한국을 독립적인 자유국가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수탈을 위해서 점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점령이라는 한국 단어를 쓰게 되면 수탈을 위해서 식민지화했다는 의미가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occupy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종식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근데 자꾸 점령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뭐 미국 우리를 점령했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박수영 의원님 말씀에 따르더라도 예. occupy 점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 중립적 표현이다라고 한다면 그 표현을 쓴 걸 가지고 왜 문제를 삼는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잘못된 지점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 출마 선언하면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어떤 이념적 논쟁을 뛰어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여당의 1위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주 이념적인 것을 들고 나왔다라는 점에서 좀 과연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가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길인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그 친일 세력하고 정부를 수립했다는 쪽으로 얘기했잖아요. 점령군인 미군하고 친일 세력이 합쳐서 우리 정부를 만들었다 수립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초대 내각을 보시면 전부 임정 사람 아니면 강복군 사람이에요. 반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로 정부를 구성했는데 그 정부를 대놓고 친일 세력하고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채일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점령 통치에 협력한 사람들이 전부 친일파는 아니었지만 친일파가 상당수 포함됐다. 반문특위가 해체돼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친일파가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같은 인식이지 않을까라는 그건 뭐 생각이 정태일 듭니다. 교수님 사견이고요. 사견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정설이죠. 해방 전후사 인식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인데 아직 해방 전후사 인식 얘기가 횡행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이 아니죠. 예. 자, 다음으로 그 윤 전 총장도 그렇고요.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지금 뭐 그 리스크 얘기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은 처가 쪽, 이재명 지사는 이제 여배우 논란인데 특히 이재명 지사는 또 프로축구팀 성남FC 관련 수사도 좀 때문에 또 뭐 나와라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윤 전 총장 쪽 리스크가 더 큽니까?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더 큰 겁니까? 이거는 네. 김남국 의원께서 먼저 하십시오. 네, 이재명 지사의 여러 의혹은 정리된 과거형이고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의혹은 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점에서 리스크를 따지자 보면 예. 윤석열 전 총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겁니다. 특히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2018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아마 그때 당시에 종편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 하나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듯이 8개월 몇 개월 내내 수개월 내내 그냥 하루 종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의혹을 보도하는 그런 어떤 흥미 위주의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어떤 그런 보도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수사를 한 다음에 결론이 결국에는 일부 기소가 되었지만 그거조차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부선 씨와 관련되어서 이게 처음 제기됐던 게 2010년입니다. 예. 근데 2010년부터 2016년 그 사이에 뭐 이재명 지사의 실명을 거론했다가 다시 발언을 철회하고 그리고 뭐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가 뭐 만났다는 기간, 장소, 나이, 카드 영수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하면서 2018년 12월 10일 그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요. 검찰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옥수동이나 인천에서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었다. 예컨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나 심지어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걸 봤다는 제3자의 진술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신체의 비밀이 있다고 해서 바지까지 내렸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모두 다 정리된 클리어된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 어제 토론회에서 정세균 총리한테 또 바지 얘기도 꺼내셨는데 많이 쌓이셨나 봐요. 예, 박성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처가 쪽 이 의혹들 이게 뭐 큰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게 3년형으로 일단 틀고 갔기 때문에 예.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면 문제가 됐겠지만은 예. 3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 예. 아무리 권력자고 권력자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다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그대로 됐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성남FC 건은 관내 대기업들로부터 뭐 160억의 후원을 받았다. 이게 네. 불법 뇌물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소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고 서면 조사만 응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경찰에서 소환하는데 나 못 가겠다. 서면으로만 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대권 주자라고 해서 특별 대접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게 황당한 이게 수사인데요. 3년 전에 야당이 고발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오히려 성남시장일 시절에 일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몇몇 그 시의 그 뭐 전북이나 이런데 몇몇 곳 빼놓고는 전부 다 적자입니다. 제대로 구단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시에서의 시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FC가 여러 대기업들을 유치해가지고 160억의 광고비를 받았다, 후원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성남시장이 뇌물 받았다라고 고발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나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이번에 논란이 되는 건요.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지금 경찰 소환 조사와 관련되어서 한 번도 보도가 되지 않다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이 선고가 있자 그날 밤에 경찰 소환 조사에 있었다고 메인 뉴스에서 갑자기 때리는 겁니다. 이 정치적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년이나 묵혀뒀던 사건을 윤석열 총장 장모 선고일 사건 당일날 갑자기 터져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좀 누가 정치적으로 뒤에서 뒷배우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이고 경찰 검찰이 전부 장악해 있는데 그 경찰 검찰에서 왜 정치적인 작용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권당이 어느 쪽인지를 지금 헷갈리고 계신 것 같아요. 집권당에서 움직이고 있는 경찰이고 집권당에서 움직이고 있는 검찰인데 왜 그 야당이 그렇게 공작을 합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을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을 중요시해서 장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박범계 이성윤 다 임명하셨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여권 단일화 좀 볼까요?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 이거 결정됐는데 어떻습니까? 또 이낙연 정세균 후보도 지난 1일에 그 식사 회동도 했었고 김남규 의원님 단일화 보면 지금 일단 방금 전에 김두관 의원이랑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세균 이낙연 후보도 사실은 이제 일단 1차 컷오프 거치면 그 이후에 단일화 갈 수 있는 조짐으로 좀 보는 것도 맞죠? 제가
김두관 후보님의 네, 인터뷰를 듣고 왔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어제 토론부터 이광재 네. 후보님께서 단일화로 이제 인하여 빠지게 되셨고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언론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뭐 친이재명, 반이재명 이런 전선이 이렇게 성립이 되어서 그 구도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내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반이 친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거든요. 만약 당원들이 그런 어떤 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선 구도에 따라서 당원들이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어떤 연대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당원들이 결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런 구도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가 과연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일부 후보들이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대의 효과는 미미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이 민주당 쪽 그 경선 TV 토론회라든지 국민 면접 이거 혹시 보셨으면요. 좀 이거 눈에 띄는 부분 특히 또 어제는 또 송영길 대표가 사실 뭐 보통 이제 쓰는 말은 아닌데 뭐 대겸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정세균 총리 쪽에서는 이게 뭐 사실 이런 말까지 쓰는 거는 과하다 사과하라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지금 요즘에 어떤 그런 후보들 사이에 이런 설전은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예, 뭐 김남국 의원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정책 연대라면 참 바람직한 겁니다. 정책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정책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건 하면 좋겠는데 이게 계파주의로 다시 흘러가서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결국 없어져야 될 계파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결이 친노 친문의 결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친노 친문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자기들과 결이 다른 이재명 지사하고 대결을 하겠다. 이재명 지사한테 우리가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결집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뭐 다른 당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길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여야가요 정부가 제출했던 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 뭐 23일까지 처리하는 걸 합의를 했고요. 근데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좀 논의가 좀 진척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박승현 의원.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계속 나눠왔고 의석에 따라서 나눠왔고 또 지난 1년간 경험치를 보면 여러 가지 무리한 법들이 통과됐거든요.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기업주재 3법 같은 여러 가지 무리한 법들이 통과됐는데 이거를 1년 동안 경험하고도 고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국회가 스스로 정화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못한다는 비난을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청와대 출장소 같은 방식으로 되는 입법들 이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국회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임위원장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거기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 빼놓고 나머지는 준다고. 그 문제의 핵심이 법사위원장이고 그걸 막아야 우리 임대차 3법이라든지 기업주재 3법 같은 악법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김남국 의원님. 네, 이제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법사위가 상원처럼 타 상임위에서 충분히 합의 처리까지 되어서 넘어오는 법안을 발목 잡거나 아예 통과 못 시키게 이렇게 막는 것 자체가 법사위의 기능, 체계작구 심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회법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야당이 모든 법을 발목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오히려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침 그저께인가 한병도 수석이 대표 발의를 했더라고요. 법사위에서 이 법안 심사, 체계작구 심사하는 것을 한 50일로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법사위 위원장을 꼭 가져가야 될 실리적인 어떤 이유나 목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은 뭐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상임위도 지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냥 표대결, 기립투표 이런 걸 통해서 마구 통과되고 있고 제대로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서 숙려하는 이런 법안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도 문제가 있는데 법사위까지 문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네, 것이죠. 예. 저도 박수영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들이 있는데 제가 한 1년여간 의정 활동을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다고 해서 막 그 사회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말 이 법이 필요한 법안인지 그리고 이 개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충분한지 그리고 또 아무리 입법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충분히 마련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야 간에 함께하면서 충분히 숙고해서 법안을 좀 통과시키는 오랜만에 예.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저 두 분 의견 일치한 이 시점에서 오늘 두 분의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